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SVM으로 만들어지는 Large Margin Classifier에 있어서의 수학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형대수학에서 벡터들 사이의 곱셈인 inner product, 내적을 구하는 연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성질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두 개의 벡터 u와 v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2차원 벡터입니다. 각각 u1, u2, v1, v2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두 개의 2차원 벡터의 inner product, 내적에 계산하는 방법은 대수학적으로 u 트랜스포즈 곱하기 v라는 연산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차원 공간상에 u라는 벡터가 여기 위치하고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보통 이와 같은 길이와 방향을 갖는 화살표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u 벡터의 수평 방향 성분을 u1이라고 표시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직 방향 성분을 u2라고 표시를 해볼까요? 보통 이와 같은 그 2차원 벡터의 길이를 우리가 구하는 방법을 보통 놈을 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호르는 보통 이 벡터 양쪽에다가 더블 바를 이렇게 써서 놈이라고 읽고요. 의미는 length of vector v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유클리디안 공간상에서 벡터의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제곱을 해주고 그것들을 더해준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구하면 그게 바로 유클리디안 공간상에서의 벡터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는 당연히 실수값을 가질 거고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벡터 v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곳에 v라는 또 다른 벡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길이를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요. 물론 이 v라는 벡터도 수평 성분 v1과 수직 성분 v2로 구성되어 있겠죠. 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프로퍼티는 어떤 것이냐면요. 이 v라는 벡터를 u라는 벡터에 수직되게 사형시켰을 때 얻어지는 벡터의 길이를 얻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이 v라는 벡터를 수직으로 u 방향으로 이렇게 직선을 내려갔을 때 이 각도가 90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때 만나는 요 지점까지의 길이, 다른 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보면 요 길이를 P라고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즉, 앞으로 우리가 P라고 부르는 것은, 그러니까 V라는 벡터를 U라는 벡터로 수직 사형했을 때의 길이입니다. 즉, length of projection of V onto U 벡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P라는 벡터는 사실은 사인드 벡터입니다. 즉 마이너스 값도 가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U라는 벡터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 V라는 벡터가 이번에는 좀 다른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경우에, 즉 U라는 벡터와 V라는 벡터가 이루는 각도가 90도보다 클 경우에 그때는 이 V에서 U로 프로젝션 시키는, 수직으로 프로젝션 시키는 방법이 U의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프로젝션 시킬 수밖에 없겠죠. 즉 일정한 길이를 얻을 수는 있는데 그 P라는 벡터는 이제는 0보다 작은, 즉 마이너스 값을 갖는 실수값으로 우리가 얻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P를
우리가 왜 구했냐면요. 조금 전에 이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고자 한 벡터의 인너 프로덕트를 지금 구한 이 P라는 길이의 함수로 다시 표현이 가능합니다. 선형대수학적으로 쉽게 증명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U 트랜스포즈 V라고 부르는 유클리디안 공간상에서의 두 벡터의 내적 인너 프로덕트는요. P 곱하기 U 벡터의 길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즉 P는 조금 아까 살펴본 것처럼 V를 U라는 벡터에 수직 사용시킨 점의 길이를 P라고 얘기한다 그랬고요. 그 길이와 U라는 벡터의 길이의 곱이 바로 이 두 개의 인너 프로덕트, 내적의 값과 똑같습니다. 사실 U와 V의 이 내적을 계산하는 것을 선형대수학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U1, U2를 이와 같이 행으로 놓고요. 왜냐하면은 U를 전치시켜서 열 벡터인데 기본이 그것을 행으로 놓은 거고요. 거기다가 V 벡터, V1과 V2 성분을 갖는 그 벡터를 열로 놓고서 이 두 벡터의 곱셈을 수행한 것과 똑같죠. 즉 U1, V1 곱하고요. U2, V2 곱해서 더한 겁니다. 즉 이 P와 U의 길이를 곱한 값은 사실 U1, V1 더하기 U2, V2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성질 중에 하나는 인너 프로덕트의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죠. 이 두 개의 벡터를 곱했을 때 계산되는 연산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즉 V 트랜스포즈 U도 U 트랜스포즈 V와 곱한 것과 동일한 값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SVM에서 최적화시키고 싶은 그 목적 함수를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는 요 수식들이 바로 그 목적 함수인데요. 우리는 세타 제곱의 합들을 최소화시키는 세타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조건이 있죠. 즉 y가 1로 레이블된, 즉 포지티브 훈련 자료에 대해서는 세타와 x의 내적 값이 1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네거티브 훈련 자료인, 다른 말로 하면은 y는 0인 경우에 해당되는 훈련 자료의 경우에는 세타 트랜스포즈 x로 주어지는 요 두 벡터의 내적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경우에 대한 것이죠. 물론 2차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는 할 거지만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세타 제로를 0으로 가정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즉 차수는 2고요. 우리가 최소화시키고 싶은 이 첫 번째 목적 함수를 다시 한번 써볼까요? 즉 2분의 1 앞에 그대로 있고요. 썸메이션 안에 있는 세타 j 제곱을 풀어서 쓰면은 세타 1의 제곱 더하기 세타 2의 제곱, 요것의 합의 2분의 1을 우리가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다시 한번 풀어서 써볼까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주어진 오메가라는 값은요, 그것의 스퀘어 루트를 취한 다음에 그것을 제곱한 것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2분의 1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세타 1 제곱 더하기 세타 2 제곱이었는데 이것을 스퀘어 루트를 씌우고 다시 그것을 제곱을 해서 똑같은 수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되면은 이 괄호 안에 있는 요 부분이 결국엔 세타라는 벡터의 놈, 즉 길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써보면요. 우리의 세타는 실은 세타 0, 세타 1, 세타 2에서 3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문제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세타 0를 0으로 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하고 나면 결국에는 요 길이가 2인 벡터의 길이를 재는,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을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세타 1 제곱 더하기 세타 2 제곱의 스퀘어 루트가 바로 요 놈에 해당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간단하게 써보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2분의 1 세타의
놈의 제곱. 즉, 이 수식을 최소화시키는 세타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조건에 해당되는 요 두 개의 수식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세타 트랜스포즈 곱하기 x의 i번째 샘플 훈련 자료죠.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세타 트랜스포즈 x의 i번째 샘플, 이 값을 구하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데, 앞에서 u라는 벡터와 v라는 벡터의 인너 프로덕트를 이런 식으로 구했잖아요. 즉 세타를 u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x를 v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수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번엔 2차원 공간상에서 이 세타와 x i번째 훈련 자료를 한번 그려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즉 2차원 공간상에 한 점을 잡아봅시다. 그리고 이 지점이 결국엔 x의 i번째 훈련 자료 위치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즉 x라는 i번째의 훈련 자료의 샘플 벡터가 이렇게 생겼고요. 즉 물론 이 친구의 수평 성분 xi의 1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직 성분 xi의 2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훈련 자료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 또 다른 세타 벡터를 한번 가정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세타가 이 정도에 주어져 있다고 봅시다. 즉 여기서부터 쭉 뻗어서 이게 세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x라는 훈련 자료 벡터를 세타라는 벡터 방향으로 수직으로 우리가 프로젝션 시켜서 그 만나는 지점까지의 길이를 한번 계산할 수 있겠죠. 그거를 pi라고 우리가 한번 지칭하도록 합시다. 자, 그렇게 되면 물론 이때 세타도 세타1과 세타2를 각각 해당 성분으로 갖고 있겠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앞에서 본 것처럼 두 개의 벡터 세타 트랜스포즈와 x i번째 훈련 자료와의 인너 프로덕트는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즉 x를 세타에 프로젝션 시켰을 때의 길이 pi라고 표현했죠. 그것과 세타의 길이 놈의 곱셈으로 주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값이 결국엔 실제로 계산하면 세타1 곱하기 x1 i번째 훈련 자료 더하기 세타2 곱하기 x i번째 샘플의 두 번째 성분, 이것과 마찬가지인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최적화시키고 싶은 이 목적 함수의 조건에 해당되는 두 개의 인너 프로덕트 값을 이와 같은 p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파라메타 벡터의 길이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한번 표현하고 다시 한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아까와 똑같은 SVM 목적 함수의 조건식을 두 벡터의 인너 프로덕트가 아니라 이와 같이 두 벡터의 인너 프로덕트의 또 다른 표현인 프로젝션 시켰을 때의 길이와 파라메타 벡터의 길이 곱셈으로 다시 한번 써서 표현을 해봅시다. 첫 번째 목적 함수 내용은 똑같습니다. 즉 우리가 아까 어떤 식으로 이 목적 함수를 다시 고쳐 놓았죠. 2분의 1 앞에 있고요. 그리고 세타 벡터 길이의 제곱이 바로 우리가 최소화시키고 싶은 목적 함수였던 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y가 1로 주어지는 포지티브 훈련 자료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x를 세타에 프로젝션 시켰을 때의 길이와 세타 벡터의 길이의 곱셈이 1보다 커야 되는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y의 레이블이 0으로 주어지는 네거티브 훈련 자료의 경우에는 그 훈련 자료를 세타 방향으로 프로젝션 시켰을 때 얻는 길이 p와 세타 벡터의 길이와의 곱이 무엇이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앞에서
가정했던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세타의 첫 번째 컴포넌트인 세타 제로는 0으로 놓았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세타를 0으로 놓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차원 공간상에서 decision boundary는 항상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구해지게 되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훈련 자료가 포지티브 샘플은 오른쪽에 이렇게 모여 있고요. 네거티브 샘플은 이쪽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 두 그룹을 나눌 수 있는 결정 경계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이런 직선을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즉, 물론 원점을 지나는 이런 decision boundary를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decision boundary를 가지려면 해당하는 파라메타 세타의 방향은 이 decision boundary에 수직된 방향으로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 방향은 이와 같이 주어진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제는 하나하나의 훈련 자료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식이 어떠한 값을 갖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은 요 X 포지티브 훈련 자료 중에 하나인 요거를 X의 첫 번째 훈련 자료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 XI를 이 세타 벡터 방향으로 프로젝션, 수직되게 프로젝션 시켰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요만한 길이의 프로젝션 길이가 얻어질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P1이라고 이제 지칭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 조건식, 즉 포지티브 훈련 자료의 경우에 P와 세타의 길이의 곱이 1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한번 그 수식을 한번 써볼까요? 즉 P의 첫 번째 샘플의 프로젝션된 길이와 그리고 주어진 세타의 길이를 곱했을 때 이 값이 포지티브 훈련 자료이기 때문에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처럼 X가 decision boundary에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기 때문에 이 P라는 값은 사실 굉장히 작은 값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P가 작은 값이면 그 값에다가 곱하는 요 숫자 세타의 길이가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즉 1보다 큰 숫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타의 길이 값이 좀 크게 주어져야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네거티브 값을 갖는 훈련 자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요 값이 x2라고 한번 해봅시다. x2. 이 x2 역시 세타 벡터 방향으로 우리가 프로젝션 시킬 건데요. 수직으로 프로젝션 시켜버리면 이와 같은 수직 방향이 있고요. 그때에 얻어지는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만한 길이로 얻어지겠죠. 이거 역시 굉장히 작은 값을 갖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즉, 이 값이 P2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P2 역시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P2와 세타의 길이와의 곱으로 주어지는 이 두 번째 조건을 한번 볼까요? 즉, Y가 네거티브인 훈련 자료의 경우죠. 그럴 땐 P2니까 이것의 길이와 세타의 길이를 곱했을 때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미 P2가 작은 값이기 때문에 세타는 큰 값을 가져야지만 마이너스 1보다 훨씬 큰 값으로 이 두 개의 곱셈이 주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와 같은 decision boundary를 갖게 해주는 이 세타 방향은 이 조건에 해당되는 이 두 개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세타의 길이 값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값을 갖는 세타 값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그러면 어떠한 세타 방향이 바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세타가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는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decision boundary가 이와 같이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수직선으로 주어졌는데요. 자, 이와 같이 decision boundary가 주어지게 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x의 첫 번째 샘플을 세타 방향으로 프로젝션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decision boundary일 때 decision boundary에 수직되게 나타나는 세타 방향, 이 방향이 세타 벡터의 방향이 되고요. 세타 벡터 방향으로의 수직된 투영인 요 지점이 바로 결국에는 P라고 우리가 부르는 값이 되겠죠. 즉, 요 값이 바로 P1의 값이 될 거고요. 아까보다 훨씬 더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즉 포지티브 훈련 자료의 경우에는 P1, 투영된 값의 길이와 세타 벡터의 길이를 곱했을 때 그 값이 1보다 커야 되는데, 지금 P1이라는 값이 크기 때문에 세타의 길이가 크지 않아도 1보다 크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세타의 길이는 작은 값일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똑같은 경우가 여기 네거티브 훈련 자료에도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와 같이 decision boundary로부터 가장 인접해 있는 훈련 자료들까지의 이 평행선을 긋는 요 거리가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진이라고 부르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해지는 decision boundary는 왼쪽에서 보여진 이 예와 달리 마진의 길이가 굉장히 큰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바로 SVM으로 얻어지는 decision boundary는 다시 말하면 large margin classifier다 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세타 제로를 0으로 놓았는데요. 세타 제로를 0으로 놓으면 2차원 또는 다차원 공간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원점을 지나는 decision boundary를 갖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또 다른 곳을 지날 수 있는 이러한 decision boundary를 얻기 위해서는 세타 제로를 0이 아닌 값으로 놓기만 하면 되고요. 이와 같은 마진이 크게 나타나야 되는 decision boundary인 것을 찾는 것은 똑같이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